이번 시간에는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부터요. 182페이지입니다. 자, 점유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형태로 똑같이 있습니다. 직접 점유를 취득하거나 간접 점유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직접 점유 취득하는 것은 점유를 물건에 대해서 직접 스스로 사장 지배를 하면 직접 점유 취득하는 거고, 간접 점유는 그래요.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직접 점유할 사람한테 물건을 건네줌으로써 간접 점유를 취득하게 되죠. 또 승계 원시 취득은 처음부터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하면 원시 취득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권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가져오면 승계 취득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점유를 승계하게 되면 이 점유 승계요.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 말이죠. 승계. 점유 승계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자, 점유권을 승계 취득하게 되면 이 승계인은요, 운임법 199조에 따라서 일정한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운임법 199조에 보시면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1항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99조 2항에 보시면 182페이지에 봅니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예요? 점유를 합쳐서 주장할 때는 이 말이죠. 이때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 이 말은 전 점유자에게 흠 있는 점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 이 하자 승계라 그러죠. 그래서 승계인에 대해서 199조가 적용되는 이 원리를 알아두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원칙적으로 이 의미의 승계인은요,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해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전 점유자,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점유자죠. 그 사람의 점유를 자기의 점유를 아울러 합쳐서 병합이죠. 병합해서 주장하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분리병합 선택의 자유가 원칙이다. 원칙이요. 자, 승계인은 분리하여 자기만의 것을 주장하든 병합하여 전 점유자의 점유와 자기의 점유를 합쳐서 나의 점유라고 주장하든 그건 자유롭게 선택해도 좋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분리병합 선택의 자유. 승계인은요, 분리병합 선택의 자유다 이 말이죠. 다만 거기에 199조 2항에 병합을 선택했을 때는요, 병합을 선택했을 때는 이때는 전 점유자의 하자 있는 점유라면 하자도 승계 받아야만 합니다. 이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자 있는 점유를 알아야겠죠. 자, 하자 있는 점유는요, 기본적으로 의미가 타주 점유이거나 또는 폭력에 의한 점유이거나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이거나 또는 악의에 의한 점유이거나 또는 과실 있는 점유이거나 또는 불계속의 점유이거나 또는 불법한 점유, 불법한 점유, 이런 사유가 존재하면 하자 있는 점유라고 한다.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내용이 만약에 전 점유자의 점유 속에 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 개시하고,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 개시하고,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점유 개시해서
정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도해 줬다 해봅시다. 이렇게 점유를 이렇게 이어줬다라고 하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현재 정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부터 점유해서 3년간 점유해 왔고요. 선의로. 또 이때부터 점유해서 정한테 넘겨줄 때까지 5년간 점유했다가 선의로요. 그 다음 을은 이때부터 점유해서 7년간 점유하다가 병한테 넘겨줬네요. 이때는 악의로 점유했다 합시다. 악의로. 그 다음에 갑은 이때부터 점유해서 9년간 점유 계속하다가 을한테 넘겨줬다 할까요? 선의로 점유했다 합시다. 자, 그러면 현재의 점유자 정은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은 자기만의 점유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이걸 뭐예요? 분리 주장해서 하는 거죠.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해서 주장한다. 이건 뭐예요? 3년의 선의 점유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정이란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할 수도 있지만 이때부터 내 점유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때부터 내 점유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때부터 내 점유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병합에서 주장하는 거죠. 병합에서. 이런 병합도 가능하고 이런 병합도 가능하고 이런 병합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고, 병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5년과 3년을 합치니까 8년의 점유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년, 5년, 3년을 합치니까 15년의 점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9년, 7년, 5년, 3년 내점유 이렇게 하니까 24년의 점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이게 정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점유 기간을 정하는데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만 주장할 수도 있고 8년, 15년, 24년간 점유해왔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8년의 점유는 선의로 점유하는 거죠. 선의 점유, 선의 점유 합치니까 선의의 8년 점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 15년은요, 자, 여기서부터 점유가 되니까 악의의 점유라는 하자가 승계 받아줘야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15년의 선의가 아니라 악의의 15년 점유다. 이렇게 승계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24년간의 점유가 들어가면 역시 이 악의도 뭐예요? 여기에 승계되어줘야 되잖아. 5년이라는 저기 7년이라는 게 그죠? 그러면 이때는 24년간의 악의의 점유로 승계받아야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15년의 악의, 24년의 악의 점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악의가 여기에 을의 점유가 들어가는 순간에 전부 승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 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4개 중에 선택이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의미를 여러분이 꼭 이해해 두시라는 것이죠. 자, 이때 만약에 이 승계인이 포괄 승계인, 예컨대 상속인인 경우, 이럴 때는 이 원리가 당연히 적용된 게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겠어요. 여기에 포괄 승계에 있는 상속인에 관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례. 여기에 판례는 뭐라 했냐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분리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 합병해야 합니다. 승계 받아야 합니다. 한다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여기는.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병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병합의 원칙이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정이라는 사람이 병의 사망으로 이때 병의 사망으로 상속인 지위에서 정이 승계받았다면 이 주장을 못한다는 거죠. 분리해서 3년간의 내 점유다라는 주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받았지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미가요. 의미가. 이렇게. 자, 이걸 의미한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겠죠. 상속인의 점유는 승계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원칙이 병합의 원칙이다. 다만 이 상속인이 병합이 아니라 분리해서 상속인 자신만의 점유물을 분리해서 주장하려고 그러면 분리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점유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이게요.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럴 때만 분리하여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걸 꼭 정리해 두셔야겠죠. 이게 바로 점유 승계의 효과입니다. 이것이 183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까지 정리해 둔 거죠.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의 소멸이란 것은요. 그 물건은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합니다. 간접 점유자의 점유권 소멸도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상실되면 간접 점유자의 점유도 함께 소멸합니다. 다만 점유권은 혼동에 의해서는 소멸하지 않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184페이지에요. 점유권의 효력을 볼까요? 자, 이제 점유권의 효력. 점유자가요,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민법상 어떠한 내용의 점유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먼저 점유권이 인정되면 첫 번째요, 점유자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점유권이 인정되면 우리 민법상 추정력이 인정되는데 그 추정되는 사실을 보면 자주 점유로 추정하고 평온한 점유로 추정하죠. 공연한 점유로 추정하고 선의 점유로 추정합니다. 점유를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하고 적법한 점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추정하는 사실이요, 6가지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렇게요. 추정되는 내용입니다. 자주 점유 추정, 평온한 점유 추정, 공연한 점유 추정, 선의 점유 추정, 점유 계속 추정, 점유의 적법 추정. 권리, 즉 점유물에 행사하고 있는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한 걸로 추정한다. 적법 추정입니다. 이 중에 우리는 권리, 적법 추정이요, 이것을 민법 20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권리 적법 추정이 200조는요, 이건 동산에만 적용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자, 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동산,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그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의 권리 행사인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산의 적법 추정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에는 어떻게 하냐?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아, 점유자 저 사람이 소유권자구나 이렇게 추정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에 있어서는 점유에 의하여 권리의 적법 추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요, 등기부를 보고 그 사람이 등기부상에 있는 소유자여야
소유자로 추정하죠. 바로 동산의 경우는 등기의 추정력에서 인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 200조 점유한 자는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규정은요, 동산에만 적용한다. 동산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부동산에는 200조의 권리 적법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의 추정력에서 그 등기 명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요, 184페이지에 있는 양갈로 3번 권리의 적법 추정 200조 요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유자에게요, 본권이 없어. 만약에요, 본권자가 야, 그 물건 내 건데 왜 네가 가지고 있니 내놔 라고 회복 반환 청구를 했네요. 이 사람은 본권자예요. 본권자로서 당해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회수하려고 반환해 라고 청구하면 이때 점유자하고요, 본권자인 회복자 사이에는 일정한 법률 관계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점유자와 본권자, 점유자, 회복자 사이의 법률 관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점유자와 본권자인 회복자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가 발생할까? 여기는 크게 세 가지 법률 관계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점유자는 그 점유물에서 발생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을 부수었다든가 훼손했다면 본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훼손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죠. 이때 손해배상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점유자가 그 점유물에 투입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유물에 투입한 비용, 이것은 돌려받을 수 있는가? 상환의 문제가 생겨요. 이 세 가지가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이러한 법률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이때 여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 민법에 다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과실취득, 과실이란 것은 열매죠. 열매. 점유물로부터 나온 열매는, 자, 우리 민법은 어떻게 보면 정리했느냐. 여기는 201조에서요. 선의의 점유자이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자라고 규정을 뒀어요. 이게 뒀더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의미를 이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법 201조, 자, 185페이지죠. 하단에 있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선의의 점유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선의로 점유했다면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인정하니까 권리를 취득한 과실을 부당이득이라는 문제로 반환할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다. 그죠? 따라서 여기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반환할 의무가 없다. 과실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요. 이래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게 선의의 점유자가 누구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실은 어디까지 과실이냐, 어떤 것들을 과실이냐 하느냐 이것만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자, 186페이지 가면 제일 위에요. A, 동그라미 안에 선의의 점유자를 개념을 정리해놨습니다. 자,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점유자 자신한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본권이 자신한테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만을 선의의 점유자라고 한다. 즉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만 선의의 점유자라고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판례는요, 이 오신한 데 대하여, 잘못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여기에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B 동그라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무과실을 요건을 하죠. 민법에서는 그죠? 선의의 점유자이기만 하면 과실 취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판례는요, 이 오신한 점유자, 오신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마치 우리 판례는 선의 무과실 점유자여야 과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나 민법에는, 민법 규정에는 선의의 점유자이면 과실 취득할 권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때 과실을 보면 어떤 과실이냐, 여기에 있는 과실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과실이란 것은, 과실은 천연과실 그리고 법정과실 다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서 준과실까지도 여기에 과실의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천연과실이 뭐냐? 천연과실은 물건에서 산출 용법에 따라서 산출되어 나온 물건입니다. 원래 물건에서, 원래 물건, 원물에서부터 그 용법에 따라, 원물의 용법에 따라, 원래 물건의 용법에 따라 산출되어 나온 물건을 천연과실이라 합니다. 그럼 법정과실은요, 그 원래 물건을 사용 수익하여 주면 그 대가로서 받는 물건이 있겠죠. 금전이나 물건을 받겠죠. 그 금전이나 물건, 즉 사용 대가로 받은 물건, 금전 이런 것들을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준과실이라는 것은요, 준과실이라는 것은 사용이익입니다. 당의 목적 물건을 사용하면 이익을 갖겠죠. 그죠? 사용이익. 사용함으로써 그 자체가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왜? 남의 물건을 내가 사용했다라고 하면, 사용하면 이 그런 물건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상적으로 빌려서 사용하면 대가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뭐 차임을 줘야 되겠죠.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바로 사용이익을 하는데, 이 사용이익을 준과실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연과실, 법정과실, 그리고 준과실까지 포함해서 과실을 전부 다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실 자체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의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것이죠. 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여러분 공부해야 될 게 뭐냐? 선의의 점유자, 과실의 개념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선의 점유자만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 당연히 뭐예요?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죠. 자,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뭐냐? 폭력에 의해서 취득한 점유자. 이 사람도 과실 취득할 수 없어요. 또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인정하는 사람 누구냐? 똑같이요. 은비의 점유자요. 이 사람도 역시 과실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의 점유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폭력에 의한 점유자와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두 번째, 점유물을 멸실 훼손했을 때, 자, 점유자가 멸실 훼손했다는 거예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점유자의 잘못으로,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당의 목적물을 멸실 훼손했다면 당연히 타인의 물건을 잘못해서 부수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져야겠죠. 이렇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져야 합니다. 이게 손해배상은 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는요, 여기에 원칙은 전부 배상해 줘야겠죠. 원칙은 전부 배상해 줘야 됩니다. 손해난 만큼 배상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요, 여기에 우리 민법 규정에요,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에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선의의 자주점유자이면 선의의 자주점유자에 해당되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냥 이익으로 배상하면 족하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존이익 배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별도로 전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 선의의 자주점유자, 선의의 자주점유자에 해당되면 이렇게 했네요. 이때는 현존이익으로 족하다. 배상 범위가요. 전부 배상이 필요 없다. 그럼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자기 물건으로 자기의 소유물로 오인하여 점유한 사람일 때만 적용됩니다. 여기에 점유자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물로 오인한, 오신하여죠. 오신한 점유자. 이 사람이 바로 선의의 자주점유자에 해당돼요. 이 사람에 한해서만 그래요. 현존한 이익으로만 배상하면 된다. 이 말이니까 별도로 손해된 금액을 더 붙여서 넘겨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남아있는 거 이거대로 그냥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만 현존 이익 배상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배상해야 돼요. 반드시 선의이고 자주점유자인 점유자여야 됩니다. 두 가지 다 갖춰야 돼요. 여기 조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인데요.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이때요. 이 점유자는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데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비용을 그대로 상환받지 않고 그냥 물건만 돌려주면 그 비용을 투입한 만큼은 그 상대방 회복자한테 부당한 이익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격은요. 비용 상환 청구권의 권리의 성격은 부당이득이니 반환해라 라고 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청구권의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비용 상환 청구권의 성질은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고 하는 청구권과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든 악의의 점유자든 불문하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선이냐 악이냐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비용 돌려 안 받으면 그 상대방 회복자요. 진짜 골자, 본권자, 회복자한테 부당한 이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부당 이득이 발생하니까 그걸 정당하게 돌려가면 어떻게 돼요? 부당하게 이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선의로 점유했던 악의로 점유했던 간에 점유한 물건에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회복자, 즉 본권자가 그 물건 돌려달라고 하면 야 비용 투입하는 거 내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 불문한다. 요 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선악 불문한다. 자, 이때 이 비용 상환에 있었어요. 비용은요. 비용에는 자 볼까요? 비용에는 필요비도 있고요. 유익비도 있습니다. 이 비용 상환에서 비용. 그래서 비용에는 필요비 상환, 유익비 상환 두 가지가 있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는 당연히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필요비란 것은 당의 점유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치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필요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갔던 비용이니까 가치를 유지시켜 놨으니 그래 비용을 들였으니 그 돈은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고요. 유익비란 것은 가치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가치 증액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증액 비용이죠. 이게 보통 계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량에 의한 비용.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것도 돌려받아야죠.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를 모두 허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겠죠. 첫 번째. 자, 필요비는 다시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통상 필요비, 또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특별 필요비가 있습니다. 자, 이 통상 필요비라는 것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그 목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유자가 자기가 그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다 통상 필요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자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디에? 이 부분에 대해서요. 통상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는 통상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특별 필요비는요, 언제나 여기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인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특별 필요비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통상 필요비의 상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냐?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이럴 때는 통상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자기가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득 취하기 위해서 비용 투입했으니까 자기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청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필요비 중에서 통상 필요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입비에 관해서요. 유입비는요, 일단 당의 비용을 상환 청구하려고 그러면 당의 목적물을 반환할 때, 즉 점유물을 반환할 때 증가액이 현존해야 됩니다. 증가된 그 비액이, 증가된 가치가, 증가액이 현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때는 증가액이 현존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유입비라는 것은 지출액, 자, 가치가 증가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출액이죠. 그 다음에 증가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증가액. 지금 남아있는 증가액. 이 금액이 달라요. 그죠? 이 중에서 청구하게 된다. 중에서 청구하게 되는데 이 중에 선택은 누가 해야 될 거냐? 선택자는 그래요.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자, 이것을 또 알아줘야죠. 이게요. 지출액과 증가액 중에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출액을 아니면 증가액을 누가 선택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회복자가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자가 이 중에서 선택해서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런 제한 안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런데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하면 법원에서 이 유익비 상환에 관하여 상당 기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여기 있는 회복자가 말이죠. 유익비 지급에 관해서는 유익비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유예 기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상당 기간 유예를 정해버리면 그 기간 동안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 이 영역은요. 유익비 상환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계해서요. 여기에 점유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점유자에게는 유치권 이것이 발생할 수가 있다. 유치권, 즉 비용 다 받을 때까지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별도로 유치권에 관한 내용과 요건을 갖추면 되겠죠. 그 내용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87페이지 이하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는요, 여러분이 쭉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 두시고 지금 설명한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과서를 통해서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반복해서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가면 점유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타인으로부터 그 점유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를 제거할 수 있는, 침해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네 번째요.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점유 보호 청구권은요, 물론 물권적 청구권이죠. 점유권에서 인정되는 것이니까 따라서 이 청구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는 반환 청구 및 방해 제거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행사할 수 있고, 예방 청구의 경우는 예방 청구를 하거나 또는 손해의 담보를 제공해달라,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요, 여기에 보면 반환 제거는요, 반환 및 손해배상, 제거 및 손해배상 해서요, 두 개를 함께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방 청구를 행사할 때는요, 또는입니다. 이 또는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을 청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예방을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고, 이 중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점유권에 의해서 점유물이 침탈당했을 때 그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반환 청구권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점유물 반환 청구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뭘까? 요건 한번 볼까요? 이거 행사하기 위한 요건, 행사 요건. 첫 번째, 주체는요, 반환 청구권의 주체자는 현재 당해 점유권이 침해당했어서 현재 점유자가 침해당한 점유자입니다. 침탈당한 점유자죠. 자인 점유자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탈이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침탈당할 것. 자, 이게 침탈당한다는 것은 의사에 반하여 뺏긴다는 거죠. 뺏긴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절취나 강취당한 경우를 말하죠. 따라서 침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요, 사기에서 점유를 상실했거나 강박에 의해서 점유를 상실했거나 횡령에 의해서 점유를 상실했다, 횡령당했다라고 할 때는 침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면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침탈당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 세 번째, 상대방은요. 즉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하고 있는 침탈자에 하거나, 만약에 침탈자가 사망했다면 그의 포괄 승계인인 상속인한테 하거나, 아니면 이들로부터 승계받은 악의의
특별 승계인한테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게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이게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라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승계인은 여기에 중요합니다. 즉 침탈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침탈자로부터 승계받았거나 또는 침탈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포괄 승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람일 때만 상대방이 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은 제외됩니다. 선의자는 제외.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의자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청구 못하고, 즉 침탈물이면 알면서 승계받은 사람한테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요. 자, 이게 요건인데요.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요. 반드시 네 번째요.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습니다. 침탈 당한 이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이 1년 내라는 의미가 바로 제척기간에 해당되고, 우리 판례는요, 이 제척기간의 성격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해서 출소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요 1년을요, 1년 내 꼭 알아두십시오.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요건 하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189페이지에 하단에 정리해 놨으니까 정리를 좀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가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가 있죠. 이 점유의 소란 것은 점유권에 기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고, 본권의 소라는 것은 본권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점유권과 본권은 혼동이 안 되잖아, 그죠? 혼동이 안 되니까 언제나 병존한다는 거 아십니까? 병존합니다, 그죠? 권리가 병존하면 당연히 소송도 병존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 말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이 소송은 서로 별개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병존하고 있는 권리니까요. 그래서 점유의 소송에서는 본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전혀 별개의 소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에서 1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병존하고 각각 인정된다는 것이죠. 소송을 각각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권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본권이 있다 없다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의미가요. 왜냐하면 점유의 소는 점유권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자력구제예요. 자력구제권이라는 것이 점유권자한테 인정하는데, 여기는 조심해야 될 것이요. 주체, 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직접 점유자 그리고 점유 보조자는 인정할 수 있죠. 점유 보조자는 인정되나 간접 점유자는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석상 인정할 필요가 없다. 간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 인정하면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자력 구제권의 종류는 두 가지 있습니다. 아직 침탈당하지 않은 상태, 침해하러 들어오면 방해할 수 있죠. 그것을 자력 방위권이라 하고요. 만약에 침탈을 당했다라고 하면 자기 힘으로 그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되찾아올 수 있다. 재탈환할 수 있다. 되탈환하는 거죠. 자력 탈환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이때요, 이 자력 탈환권에서 이 탈환하는 이 범위는요, 시간과 장소적으로 제한받습니다. 이 제한받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즉시 탈환해야 되고, 현장에서 아니면 추적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만 탈환이 허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 장소적 제한 하에서 탈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점유권에서 인정되는 효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93페이지에 준점유라는 것은 210조에서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준점유라는 제도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준용한다.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준점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를,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사람이다 했으니까 예컨대 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예금 통장과 예금 통장의 그 인장 있죠. 인장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그 채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것을 준점유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